오늘은 홍루몽 완전정복 10번째 이야기로 대관원의 풍류 시인들입니다. 가정이 합정에 임명되어 지방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나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가정은 보옥을 불러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 부탁했고, 보옥은 이런 아버지를 세루 전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집을 떠난다니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지 탐춘이 자기의 몸종 취묵을 시켜 편지를 보내왔는데, 시를 찢는 시모임을 하나 만들어 대관원의 기풍을 예술적으로 살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보옥도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서 추상제로 달려갔는데 그 자리엔 보차를 비롯하여 대욱, 영춘, 석춘 등이 이미 모여 있었고, 탐춘이 기발한 생각을 해낸 기지가 성공했다는 듯 생색을 냈습니다. 보옥이 만족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대욱은 시모임 같은 것에는 빠지고 싶다고 했는데, 언니가 빠지면 누가 하냐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영춘이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이 들어오자 탐춘은 발의자인 자신을 회장으로 삼아주면 성균권 모임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하고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은 탐춘이 계획하였던 중대 발표를 했는데, 이제부터 언니,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 같은 이름은 부르지 않고 시인에 걸맞은 이름을 지어 필명을 부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탐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옥이 자기 이름을 도양노농이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탐춘이 추상거사가 어떠냐고 했다. 이에 누군가가 그런 고리타분한 거사니 주인이니 하는 이름은 옛날 사람들이나 할 짓이지 젊은 시인답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차라리 오동이나 파초 같은 나무나 꽃 이름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보옥이 얼른 초하객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모두들 괜찮은 이름이라고 하여 그대로 통과시켰다. 자, 여러분, 이 사슴을 끌고 가서 포를 떠와요. 술안주를 할게요. 대욱이 이름을 짓다 말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이야? 옛날 말에 초엽복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초하객이라 했으니 사슴 고기를 먹으며 시를 지어보자는 말이지요. 대욱의 박식함에 모두 놀라 박수를 쳤고, 보차가 나서 대욱의 아호를 소상비자라고 지었고, 대욱이 보차의 이름으로 형무군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보옥이 자기 호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자 보차가 농담삼아 오빠 호로는 무사망이 딱 맞을 거야 라며 놀렸고, 아니면 부귀한이는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호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제동이 걸려 이홍원에 사는 공자라 이홍원 공자라고 하기로 하고, 그들은 시사의 규칙부터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시모임을 할 것이며, 시제는 누가 낼 것이며, 거기 따른 상급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시회의 명칭은 해당 시사라 하고 회장은 탐춘이 맡기로 했다. 시를 짓고 노는 일은 도양촌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매일도 좋으니 풍류를 즐겨보자는 의견에는 일치를 보였다. 그러면 오늘 시사 결성 기념으로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시를 짓고 노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의 시제는 해당화로 모두들 시 한 편씩을 써냈는데 갑론을 박으로 그 우열을 가렸지만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장원감이라는 평을 얻은 것은 형무군과 소상비자의 글이었는데, 심사위원장 이완이 풍류면에선 소상비자의 작품이 좋지만 함축미를 따지면 형무군의 글이 낫다는 총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홍공자의 글이 꼴찌라고 하자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는데, 보옥도 자신의 글이 가장 못하다는 심판관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회 결성이 끝났고 집에 돌아온 보옥은 수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오늘 시회에 상훈이 빠져서 허전했다고 말하는데, 수빈은 상훈 아가씨는 일이 많아 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송무파가 와서 상훈 아가씨 댁에 선물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옥 도련님이 아가씨들과 시회에 갔다고 하니 무척 부러워하더라고 전했고, 보옥은 다음날 할머니를 졸라 사상훈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장 이완이 실력을 보고 입회 여부를 가리겠다고 해서 사상훈이 글을 짓게 되었는데, 단숨에 수준급 시 2편을 지어내자 보옥이 급울하면서 싱글거렸습니다. 이튿날
보차와 상훈이 대부인 사태군에게 우양사로 개화꽃 구경을 오시라는 청첩을 넣었고 왕씨 부인을 비롯한 설씨 부인 희봉 등을 모시고 우양사로 갔습니다. 우양사는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사방이 창으로 트여 전망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 오자 게 요리가 나왔고 연이어 또 다른 음식들이 나왔으며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게를 먹고 찬바람을 쐬면 몸에 안 좋으니 들어가 쉬시라며 보차와 상훈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뒤 시회가 열렸는데 시제는 미리 써와서 기둥에 걸어두어 따로 운자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번 시제는 국화였는데 이번 시 짓기는 방식이 달라서 사회자가 운자를 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적어둔 제목을 보고 각자 쓰고 싶은 제목을 골라 그 밑에 자기 이름을 미리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차가 제일 먼저 붓을 들고 앞으로 나가글 제목으로 써붙여진 억국에다 점을 찍고 그 아래 자기 호인 형자를 표했다. 억국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이다. 대옥은 얼른 붓을 들어 문국과 국몽에다가 표를 찍고 그 아래 자기 호를 한자만 소라고 적었다. 보옥도 방국에다가 이자라는 표를 하였고 탐추는 아무도 잠국은 엄누도 못 내는 모양이라며 거기에 표시를 해두었다. 상훈이 와서 대국과 공국 두 군데 표시를 하고 상자를 썼다. 그러자 탐춘이 상훈 언니도 아우를 써야지 이름자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관인이 헌인이 하는 훌륭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별장 이름을 딴 호 같은 것은 없어. 상훈의 말에 희봉이 왜 아까 대부인 말씀으로는 친정집 앞에 치마각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정자의 주인인 셈 아냐? 하고 거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보옥이 냉큼 달려들어 상자를 지우고 화자를 써넣었다. 대옥이 정자도 별장도 없다는 소리가 마음 아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또 각자의 시즘을 발동한 시짓기가 시작되었는데 술을 마셔가며 흥심을 도두어내 쓴 시들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걸작들이었고 막판에는 이런 시 같자는 시까지 쓰고 웃었습니다. 술은 아직 덜 깼는데 국화주는 자꾸 마셔야 한다니. 생강즙을 내려라 함께 마셔야 냉병이 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게 요리 다시 데우면 누가 먹겠느냐? 물가에 밥 지어 놓은 것도 먹을 사람 하나 없다는데. 선남선녀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음식을 장만하고 시중을 들던 하녀들 사이엔 월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하는 아이가 이달 월급이 왜 안 나오냐고 평아에게 묻자 평아는 자긴들 알겠냐고 했습니다. 평아는 하속들에게 줄 월급으로 고리대금 일수놀이를 해서 내일 모레 이자 돈이 나와야 월급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씨는 상전에 비리를 까놓고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일을 알고 있는 하녀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부잣집 마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구린 돈을 벌려고 하냐고 하자 누군가 말 사면 종 사고 싶고 종 사면 구종 잡히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이튿날도 유흥은 계속되었는데 마침 윤옥파가 외손잡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대관원을 보며 과연 인간 세상인가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디어 뱃놀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대의 배에 나눠 탔지만 윤옥파가 합류해서 자리를 빼앗긴 희봉은 하녀들과 추상제까지 걸어가 음식상을 준비한 뒤 효취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원앙이 생글거리며 희봉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오늘 연회에도 어릿광대가 한 분 등장하겠다고 하자 희봉은 말뜻을 알아차리고 오늘 그 시골 할머니를 실컷 놀려주자고 했습니다. 효취당에 식탁이 차려질 무렵 배를 타고 온 대부인 일행이 도착했는데 대부인은 작은 식탁 하나를 옆에 따로 마련하고 윤옥파를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희봉이 원앙에게 무언가 눈짓을 하자 원앙이 윤옥파를 뒤로 불러 귓속말을 속삭인 뒤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는데 윤옥파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는데 순금으로 상감을 해입힌 상아 젓가락을 앞에 놓았기 때문인데 노파는 이 젓가락은 집쇠 젓가락보다 못돼 먹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자 모두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희봉이 비둘기에 알이 든 유리 그릇을 노파 앞에 놓으며 먹어보라 권했는데 윤노파는 젓가락을 들기는 했으나 조그만 알을 집어들 재간이 없어 다시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이 댁에선 닭까지도 날씬한 미인인가 봐요. 알까지 요렇게 작고 앙증맞은 걸 보니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가시를 받고 싶어요. 일동은 노파의 익살에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제야 희봉의 장난임을 알아챈 대부인이 윤노파에게 은근히 일렀다.
이건 필시 희봉이 꾸민 장난 같으니까 윤호이는 저 사람 말을 곧이 듣지 마세요. 추상제를 나와 얼마 걷지 않아 행엽처라는 연못가에 이르자 고소지방에서 사온 두 여자 뱃사공이 놀잇배를 저어왔는데 배가 한참을 나아가자 보옥이 불평을 했습니다. 저런 건 진작 청소를 했어야지. 연못에 마른 연꽃대가 있었던 것이다. 누가 감독을 해야지. 우리부터가 연일 이렇게 놀고만 있는데 누가 청소를 시켜요? 그것도 다 오빠 책임이잖아요. 대감님이 안 계시니까 집 안팎의 일을 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당연히 보옥이라고 보차가 말했다. 보옥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전을 피우자 대옥이 끼어들었다. 나는 말이야 이 이산의 시는 별로인데 마른 연이 남겨져 있어 비 내리는 소리가 좋더라. 는 이 구절은 좋아요. 그런데 이 연잎을 다 쓸어버리면 어디 가서 비 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비 오는 날 풍류로 연꽃대를 남겨둘 거나? 보옥이 얼른 자기 말을 바꾸어 맞장구를 쳤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나가 갈대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강가를 지나자 그림 같은 집이 한 채 보였는데 그 집은 보차가 사는 형무원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이 형무원 옆 연못까지 들어가자 배에서 내려 형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달리 텅 비어서 마치 절간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화병에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책 두 권과 찻종 하나가 전부로 대부인이 너무 장식품이 없다고 하자 설씨 부인은 딸이 치장하는 걸 싫어한다고 변명을 해줍니다. 대부인은 너무 없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며 원앙을 불러 옥돌 화분과 머리 병풍과 무화과를 그린 흰 비단 휘장 등 여러 물건들을 갖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형무원을 둘러본 대부인은 일행들을 거느리고 칠금각 앞을 지나 우양사로 갔는데 그곳에는 미리 와 기다리던 희봉의 지시로 좌석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일행이 자리를 잡고 앉자 대부인이 오늘도 두어 잔 술을 한 후에 주령을 해볼까? 했는데 주령이라는 말이 나오자 대부인께서 또 무슨 기발한 주령을 정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냐고들 했습니다. 어쨌거나 주령을 하자면 원앙을 불러와야 한다며 희봉이 나가 원앙을 데려왔는데 원앙은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일단 말을 꺼내놓으니 일사천이었습니다. 원앙은 골패를 들고 제가 이 골패 이름을 3개씩 부를 테니 차례로 대답하세요. 그 뒤에 3개의 이름을 합해서 시나 노래나 혹은 묘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글자마다 운을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국부 사람들은 원앙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만 윤호파는 도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뿐이었다. 자, 시작합니다. 노마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불러봐. 왼편 골패는 천패입니다. 원앙이 이렇게 패를 부르자 대부인이 다음과 같이 읊었다. 머리 위에 청천이로다. 가운데 골패는 오륙패올시다. 육교의 매화향기 뼛속으로 스미도다. 남은 골패는 일육패. 일륜의 붉은 해가 구름 위에 솟았다. 이렇게 패 돌림이 끝나자 원앙이 3개를 합치면 더벅머리 귀신 이라고 했다. 이 말을 맞받아 대부인의 대구는 그 귀신이 종규의 발을 잡도다. 로 끝났다.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해서 앉은 순서대로 주령이 돌아갔다. 다음은 설씨 부인 상운보차대옥 영춘순으로 이어졌고 맨 마지막으로 윤오파 차례가 돌아왔다. 원앙이 드디어 할머니를 골려줄 기회가 왔다 싶어 신바람이 났다. 자, 마지막 손님은 시골서 온 할머니입니다. 난 시골 무식쟁이라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르는데요. 절을 하라면 할 테니 그만 지나가게 해주시오. 원앙은 그럴 수 없다며 기어이 운자를 떼기 시작했다. 왼편 골패는 장사의 인패올시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나요? 잘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대부인이 칭찬을 해주었다. 일동이 배꼽을 잡고 웃는 가운데 또 패가 돌았다. 가운데 패는 3사의 노콩패입니다. 큰 화재에 타 죽었구만이라요. 큰 송충이 놈들이 사람들이 또 웃었다. 오른쪽 패는 1사패 곱기도 합니다. 무 1개에 마늘 1개. 원앙이 호호 웃으며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 이번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다. 3개를 합치면 1개 꽃이 됩니다. 호박꽃이 지고 항아리만한 호박이 열렸다. 윤호파의 재치와 익사를 끝으로 주령을 마쳤는데
윤호파는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부자님들의 놀이에 대해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관원 풍류 시인들이 이러는 사이에 집안에서는 일이 벌어졌는데 희봉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 가련이 포위댁 여편네와 재미를 봐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속살거리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는데 그년 그만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년만 없으면 일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냐? 하는 소리는 포위댁의 코맹맹이 소리였고 덩달아 맞장구를 치는 소리는 남편 가련의 목소리였는데 이 또한 못 들어줄 말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여편네 강자가 웬만해야지. 나도 이젠 두 손 다 들었어. 나야 뭐 가끔씩 이렇게 재미 보면 되지만 평화는 어떻게 할 거우? 아예 첩실로 들어앉혀요. 마음이야 굴뚝 같지. 그런데 그년이 들어줄지. 누구? 평화 말이에요? 아니지. 평화야 이미 내가 찔러놓은 꿀단지니까 문제없고. 그러면 봉인년 말인데. 사내가 여편네 하나 못 다스린다면 말이 되우?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평화만은 손도 못 대게 하니 평화도 속이 타겠지. 아마 죽이고 싶을 거야. 희봉은 당장에라도 두 연놈을 쳐 죽이고 따라 죽으면 그만이지 싶어 칼을 찾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평화가 눈에 띄자 다짜고짜 평화의 머리채를 낚아들며 악을 썼습니다. 평화는 여태껏 시외에서 시중을 들고 같이 왔는데 마님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희봉의 악소리에 포위댁은 달아났고 가련만 문 밖에 나와 패대기 쳐지는 평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도 지지 않고 악을 써대며 발악을 했다. 서방 있고 계집 있는 것들이 지네들끼리 붙어 처먹으면서 왜 나를 끄집어들이고 난리야. 평화는 서방 있고 계집 있는 것들이라고 두 주인을 싸잡아 욕을 하며 잡힌 머리채를 불어 희봉의 손에서 풀려났다. 희봉은 정신없이 칼을 휘둘러댔다. 부엌에 있던 노파들이 희봉을 붙잡고 간신히 칼을 빼앗았다. 희봉은 길길이 뛰며 난리를 피웠다. 온 집안에 소동이 벌어지자 가련은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희봉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검을 빼들었다. 모두 귀찮다. 2년 전년 다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가련이 칼을 빼들고 설치는 통에 희봉은 겁을 먹고 대부인한테로 달려가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대충 이야기를 들은 대부인은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뒤따라 들어온 가련이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을 보고 형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는데 대부인이 여자라고 깔본다며 당장 저놈 애비를 불러오라고 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가사가 할머니 방에 하녀 원앙을 첩실로 삼겠다고 청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몰라도 하필 이런 날 이게 무슨 짓들인지 여자들은 영국부 남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형씨 부인은 희봉을 앉혀놓고 탈기를 했습니다. 너도 내 시아버지 성질 잘 알지 않니? 집안 형편으로 봐선 대여섯 명의 첩을 두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13살 난 원앙을 어찌 영감 같은 가사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원앙이 없으면 할머니는 밥도 못 드실 텐데 어쩌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다. 희봉은 이 집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데요? 하려다가 참았다. 결국 이 문제는 대부인 가모한테까지 갔다. 가모는 원앙이 대신 17살 되는 언웅을 종첩으로 내주어방 심부름을 시키게 했다. 꿩 대신 달게 하고 그래도 가사는 싱글벙글 좋아했다. 홍누몽 완전 정복 11번째 이야기 가시집안 남자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